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양증시 반등을 좀 하였고요. 최근에는 하루가 올라가고 하루가 내려가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계속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물가에 대한 안정이 늦어지고 있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 국제적인 정세,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좀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증시도 완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FOMC조차도 금리를 언제 내릴지 아직 확단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강합니다. 그래서 2656포인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다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돌아오지 않는 채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꼬리 아래로도 코스피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상황은 불안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2600 중반선까지는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700억을 매수를 하였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또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 투자가 매도를 하면 매도로 집계되고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면 매수로 집계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에서 비중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 정도 이상 매수를 했고요. 전날 매도했던 거 그 이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22일 해서 좀 1조 이상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회수를 하면서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차분하게 코스피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850포인트로 856포인트로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이 수요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로 그런 설비 투자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생산량을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이전에 급등을 하던 그런 움직임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특히 대장주 위주로 좀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그런 텀을 두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는 듯 합니다만 코스닥에서는 매도에 대한 추세가 꽤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부터는 계속 코스닥에서 자금을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75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는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어서 크게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 가까이 반등을 했고 다우는 0.4% 반등, 그 다음에 니케이도 0.8% 반등, 좀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4원 정도 올라가서 1379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 근처를 찍고 빠르게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도 21선 추세를 살리면서 다시 환율이 반등을 하였고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런 환율도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지금 평소보다 높은 상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전 고점 1,450원 가까이 올라갔던 그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미지수인 것이 환율도 불안하고 금리도 불안하고 물가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원 가까이의 환율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된 적이 최근 10년, 한 20년 가까이를 집계를 해보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1,300원 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고요. 특히 금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산업들 위주로 점점 타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대책으로 좀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또 몇 년 이상 이어지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게 단기간에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주식 종목을 가지고 이 추세를 설명드리면서 매일 앞전에 이렇게 증시에 대한 리뷰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주식을 떠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물 지표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 83.6달러, 천연가스는 2.2달러. 최근에 1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또 올라가나 최근에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4.7%를 넘어섰다가 다행히 다시 안정적인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미 4.7%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한번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고점까지 도달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8%, 4.9%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과 이 국채금리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그래프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떨어지던 그런 상황 속에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채권 가격이 지금 불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그런 버블들을 억지로 막고 있지만 그 버블이 또 다른 버블을 낳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갈지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시면 연준 선호, 미 근원 PC 물가가 전년 대비 2.8%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고요. PC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 지출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미국이 분명히 며칠 전에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해서 1.6%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이 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은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활발하면서 물가는 높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GDP는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직원의 10%를 감축할 만큼 지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이 소비 지출, 그다음에 뭐 실용직, 그 실업률 이런 지표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까지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4월부터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CPI 지표
그다음에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이제 적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면서 물가에 대한 둔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PCE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들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한 이유인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조금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치보다 느렸고 올해 3번 떨어뜨린다는 그 금리가 확률적으로 좀 3번까지도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다시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2% 상승했고요. 16,2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등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반등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올라와서 서서히 후반까지 밀어붙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다시 탈환을 하였고 시간 외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6,220원. 그다음에 실시간 이 일별 거래도 별로 없었습니다. 250만 주. 그래서 크게 오늘 올랐다고 우리가 좋아할 일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순히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특히 이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누군가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떨어질 때마다 서서히 모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아직 불안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3일 정도 올라와주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6,000원 정도 회복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하기를 바라고요. 그 거래량이 6월달 그 주요 이벤트와 함께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7% 가까이 급락을 하고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바닥 라인을 깨고 이 추세를 다 깨버리고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주요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이벤트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며칠 만에 다시 그 정치적 이벤트가 결론이 나기 전 가격대로 돌아왔습니다. 60일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241선까지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벤트가 그냥 골을 한번 파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 골에서 이탈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면 진입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개미 털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미 저와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이 외국인 투자자가 오랫동안 매집하는 그 경향을 보았고 이 흔들림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또 한 번 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때와 한번 떨어져서 한 번 더 매수하고 올라온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단가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큰 덩치가 다르다는 거죠. 평균 단가에서의 나의 덩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 20% 올라갔을 때는 훨씬 큰 수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방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지금 에너지 시장이라고 지금 집었고요. 그 에너지 시장이 단순히 한 종목, 한 이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의 이 에너지 플랜트 역량을 보면 우리나라의 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큰 프로젝트 하나 터뜨리면서 좋은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에너지 시장 확대와 함께 그런 추세를 한번 타가지고 이 전 고점을 넘어주느냐, 이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새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보면 뭐 시가총액 20조는 그냥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체 자산을 포함한다면 충분히 20조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30조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뭐 이게 워낙 주식 수도 많고 종목이 좀 무거운 중공업 분야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다질 만큼 다졌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 다지기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뜨렸다, 올라갔다 떨어뜨렸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그 반복된 구간 안에서의 누군가는 많은 매집을 했다. 그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게 이 그래프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지금처럼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4만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920주 매도, 보험 15,000주 매수, 투신 1,000주 매수,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자자가 95,000주 11만 주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이 4월 중반 11일 이후에 특별하게 많이 매도 없이 다시 연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고, 투신도 마찬가지, 보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다시 좀 매수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도를 크게 하지 않고 매수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고요. 이미 전날까지만 해도 18.05% 비중을 높이면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한 이래로 18%를 지분을 넘어간 적이 없었고요. 17%도 없었고요. 16%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 자체가 우리가 전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배당금도 안 나오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모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모으는 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가 보았을 때 그 발자취가 맞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무시한 채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올해 이제 빛을 볼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어서 내년에 빛을 볼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결코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뭐 팍팍 줄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550만 주 수준에서는 크게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557만 주 정도로 조금 늘었고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고요. 오늘은 체결이 50만 주, 상환이 59만 주로 9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에는 80만 주 정도 상환되었고 연속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대차 잔고도 다시 2,350만 주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4만 주에서 오늘 당일 물량이 100만 주로 또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18.2%까지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지금 벌써 18.2%, 20%까지 물량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4월 말 이후에 이제 5월에 들어가면은 반기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SCI 반기 리밸런싱 때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대규모로 또 유입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볼 거고요. 최근에 이 에너지 ETF 관련해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탈탄소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추세에 의해서 이 ETF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이 꽤 높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에너지 ETF에. 그런 것들 때문인지 지금 기계적으로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한번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움직임으로 갈 것 같고 그런 파생 상품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고급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전체 시장을 보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그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는 그냥 경제 이 크리에이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이 발자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고, 네, 가볍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6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 뭐 이게 얼마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이 매도 리포트 4.5달러 리포트 한번 나오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계속 이제 받쳐줍니다. 분명히 61선 받쳐주면서 기술적으로 계속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SMR 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SMR 제작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루마니아 국내에 있는 SMR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 루마니아 SMR 1호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한번 실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내라든지 각 국가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검토하던 그런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 모델이 도입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기기를 제작하고 납품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원자로 같은 중요한 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한번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고 균열이 나면 큰일 나고 부식이 생기면 큰일 나는 이 주요한 파트를 아무나 맡길 수가 없죠. 네, 누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증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에 맡길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경험력을 가지고 따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정말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강점이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흔히 말해서 독점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로 제작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네. 어차피 다른 기업이 뛰어들어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 기업에다가 그걸 주겠습니까? 네. 실증이 된 기업, 입증이 된 기업에게 주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뛰어들 수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 수주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UAE에서 두 번째 원전 단지를 수개월 안에 입찰하겠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UAE가 이제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우리나라에다가 발주를 주었고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4호기까지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곧 상업운전에 성공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 원래 이제 5에서 8호기까지 또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부지가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하고 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런 쪽은 부지 타당성 조사를 또 하고 본계약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이미 UAE에서는 그런 이 부지 타당성 조사가 다 되어 있고 부지를 다 닦아 놓은 상황에서 계약만 해도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보다 더 빠르게 수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프로젝트가 드디어 좀 움직일 듯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가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2032년 가동이라고 하고요. 4기 추가 건설을 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아랍에미리트 UAE가 두 번째 원전 단지 건설을 위해서 수개월 안에 입찰을 할 예정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UAE가 올해 향후 몇 달 내에 4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계획할 건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독점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이 될 거고, 아부다비 바라카 원전을 건설한 한국이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일단 뭐 당연히 한국이 유리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아주 값싸게 건설을 했고, 아직까지도 1호기가 운영된 지 꽤 되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25%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 바라카 원전을 새길 정도로 정말 이 UAE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겉면으로는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을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오겠지만 이 가격 단가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체코 원전처럼 바라카 원전에서도 또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출 금지를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사실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이 당연히 싸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과 견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중국, 러시아, 로사톰 이렇게 3파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UAE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건설을 했다라는 그런 점을 높게 산다면 적어도 이제 2기 정도는 우리나라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라카 5, 6호기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총 4기 건설을 추가로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UAE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년 가동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부지가 다 타당성이 조사가 끝난 상태고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진행할 수 있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러시아 로사톰은 계속 이 한국 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 프로젝트인데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우리나라가 2차 시공 측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러시아 로스텀이 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계속 이 프랑스라든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국제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이 러시아가 사실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 시장에서 좀 고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한국, 영국 이렇게
좀 이제 서방 국가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 중에 건설 이 기술이 가장 뛰어난 두 국가가 아닐까, 운영 경험이 많은 두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 국가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혼자 쳐내기가 버거울 만큼 수주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전체를 다 수주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좋고 가격 단가적으로도 이득을 보겠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았을 때는 러시아 로사톰과도 협력을 하고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을 하고 프랑스 EDF와도 협력을 하고 이렇게 좀 다국적으로 많이 섞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파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우건설도 이미 지금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원자력 공급망 ISO를 획득을 했고요. 체코 원전 입찰 마무리 전에 이 ISO를 또 획득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프로젝트는 건설을 이제 대우건설이 맡을 거기 때문에 또 좋은 분위기 형성될 것 같고요. 산업부 장관이 이제 26일까지 체코에 방문을 해가지고 다층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UAE 쪽에서도 원자력 수주를 할 때 원자력만 세일즈를 한 게 아니죠. 군사 이 영향력 공유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산업층도 이제 공유를 했을 거고요. 지금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고 앞으로 방산 관련해서 혹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체코에게 정말 이제 좋은 이 상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원자력만 세일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변수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랑스에 대한 이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EU 내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최후의 이 한 방이 먹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좀 공식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체코 입찰 전에 결론이 났으면 했는데 이번 방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올까 기대를 해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오갔을지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이 의견 제시는 안 했고 미국의 그런 수출 제한에 대해서만 좀 이제 보장을 받고 온 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행복한 고민입니다. 당장 이제 6월에 체코 원전이 이 우선 협상자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되면은 4기 정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제작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기 공급, 주기기 공사 이런 거 다 생각을 한다면 최소 이제 2조 이상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이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해서 또 한번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본계약이 사실 2025년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퐁트누프 원전도 한 2기 정도, 1400메가와트 2기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갑자기 끼어들은 이제 UAE의 후속 4기입니다. 그 4기에 대해서 몇 달 안에 이제 입찰이 된다라고 하니까 2032년 완공 목표로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따낸다면 정말 이제 크게 또 이제 큰 수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제 네덜란드 원전이 또 이제 입찰이 시작될 거고, 요거는 내년부터 2025년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고요. 요것도 곧 이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SMR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고, 루마니아 SMR 말고도 이 1조 가까이의 또 원자로 교체 그 프로젝트를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또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조 가까이 일감이 떨어질 거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3호기는 중국으로 갈 것 같고 1호기는 러시아가 하고 있고 이제 2호기를 누구에게 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뭐 한국, 중국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3호기를 중국에 주었기 때문에 2호기는 러시아나 우리나라로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또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 로사톰과 한수원이 또 합작해서 또 이 튀르키예 시장을 또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곧 발표날 불가리아 본계약, 네, 요거는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이 합작을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 첫 번째, 최근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하겠지만 그 중에 또 일부를 또 다른 이 기업에게 일감을 나눠줄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원전도 네,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다국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상황 속에 사우디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계속 저울질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또 결론이 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우디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 말고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주 단조 공장을 1조 이상 규모로 아주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주물 주단조 이런 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발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 기술도 있고 그 공장 운영 기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 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주단조 이 소재들은 두산에너빌리티로 많은 발주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연 10조 이상의 그런 수주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될 이제 실적 자료, 그 다음에 IR 자료를 좀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아갈지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